발라주는 문제니까 뭐 그렇긴 한데 아니 가격을 찍어놔야 돼. 결석제가 있을 때는 찍어서 보내주니까요. 물론 이런 경우는 안 보냅니다. 선생님 저 오늘 피곤해서 좀 쉴게요. 지금 유튜브 봐야 돼요.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요. 이런 거는 영상 보내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사적이니까. 네. 예전에 그런 경우 있어서 엄마한테 안 보냈는데 왜고 아프다고 사기쳐서 엄마한테 애가 많이 아프죠. 저희 애 지금 놀러 갔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영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 일단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는 몇 번이었냐면 14번이었어요. 14번은 오답률이 전체에서 가장 높았고요. 13번은 품사하고 연결된 건데 사실 피동 이런 식의 사동의 개념들이 품사하고 좀 연결라인이 있어요. 이건 이따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오답률 높은 게 18번 이게 두 번째로 높았어요. 네, 18번, 19번은 오답률이 좀 비슷해요. 얘네들은 둘 다 학생들이 좀 어려웠던 거고 그 다음 하나만 더 뽑아보면 38번이 세 번째 오답률이 높아요. 이렇게가 일단 오답률이 높은 거였고 문법에서는 11번의 오답률도 되게 높습니다. 11번도 오답률 네 번째로 될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는 학생들이 볼 때 어떤 거였냐면 문법 문제는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다 이런 거였고 그러니까 그의 당시 애들 지금 애들은 저도 모르죠. 또는 비문학에서는 16번부터 20번에 해당되는 지문이 가장 시간걸리고 어려웠다 그런 거고 또나 문학에서는 고전 시간 부분이 제일 어려웠다 요렇게 나오긴 해요. 근데 이건 전체 큰 틀에서 그런 거고 본인의 공부량에 따라서 한 4등급 정도 되는 애들은 37번부터 그러니까 33번부터 37번의 오답률도 되게 높아요. 여기도. 왜냐면 이게 시간을 충분히 드릴 때는 되게 쉽거든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36번 같은 문제나 이런 문제, 34번 문제가 되게 쉬운데 국어 문제는 특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80분에 45문제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당 1분 40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딱 봐도 36번이나 34번이나 35번 뭔가 탄력적이다. 그 다음 뭔가 이동수단도 있어야 되고 가격이 비탄력적이다. 그 다음 변화분, 수요량, 변화분 이렇게 나오면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되는 게 제일 좋아요. 4등급 애들은. 두 가지 이유로. 첫째, 단어가 뭔지 모르겠고 또 하나, 뭔가 계산해야 되는 건 일단 패스. 끈기가 좋다는 거죠. 물론 진짜로 어려운 질문은 맞아요. 그러니까 각자 공부량에 따라 좀 그런 건 있다. 이런 거고 문법은 오답률 높은 11번하고 14번을 할 거예요. 이 두 개는 할 건데 이거 두 개 외에 혹시 문법 문제 11번부터 15번 사이에서 혹시 질문할 거거든요. 숙제 회원 정지호 학생만? 질문하기 혹시 더 질문할 거 있나요? 이 두 개 빼고. 아까 문법하고 질문이. 예, 문법에서 일단 이 두 개는 할 거예요. 11하고 13을 할 건데 이거 제외하고 11부터 15 사이 더 질문할 거 있냐고요. 저 15번. 자, 그럼 문법 이렇게 해결할게요. 이 시간은 문제 전체 다 다루진 않아요. 한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 들어온 것과 아니면 오답률에 근거해서. 왜냐면 애들 질문 안 한다고 자 오늘 질문 없으니까 집에 가라. 이건 아니거든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아니면 오답률에 근거해서 보거나 그렇습니다. 자, 11번 문제 봐보세요. 11번은 사실 중간고사 범위죠. 이 범위는 근데 중간고사가 끝나지 않아요. 언제 또 나올 거냐면 6월달 모의고사 또 나올 거고요. 2학기 때 이거 한 번 더 해요. 2학기 때 보면 니네 표준반응법 배우게 돼 있거든요. 다시 한번. 그 조항에 대해서. 그때 이거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음단음 자체가 1학기 때와 2학기 때 한 번씩 같이 나와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 전체 표준반응법 한 300개 돼요. 근데 교과서 300개 때려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고1 교과서에 보면 많아봤자 4개밖에 소개 안 해요. 근데 그 4개 내도 되게 힘들어요. 일단 1학년 때 까먹은 거니까. 보세요. 11번 같은 경우는 했으니까 그냥 제가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없죠. 왜냐면 중간고사대로 본다면 얘가 먼저 합쳐져서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야? 사이에는 9t다 이렇게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t 자체가 얘를 만나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있는 거야? 축약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 부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1번. 이 문제는 되게 쉬운 게 발음 다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별거 없고 2번은 그러면 뭐밖에 없어? 교차밖에 없죠. 3번은 축약밖에 없죠. 4번은 첨가밖에 없죠. 5번은 축약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설명하는데 혹시 이게 이유를 잘 모르겠는 사람 있나요? 오케이, 뭘 모르겠어요? 이게 교체가 아까 왜 이러는지 티읕 자체
하고 연결시켜 보면 tn 자체가 치음수로 바뀌었으니까 교체가 나왔죠. 예, 교체가 두개거나. 예, 두 개만 아, 예. 이해됐죠? 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물어볼까요? 자, 지훈이 학생 그 교체에 들어가는 게 그럼 두 개만 말고 또 뭐 있을까요? 그거 말고 다 아는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계만, 유음만, 또 두 개 더. 전자리 큰 소리 교체, 랜소리 대비. 이렇게 5개가 교체죠. 이거 중앙사 범위니까 사실 까먹을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가 제일 별로긴 해요. 당연히 중간고사 범위였으니까 까먹었죠. 벌써 2주 지났는데 그 정도 기억력이면 수능까지 사실 성적이 잘 나오긴 힘들죠. 물론 까먹긴 할 건데 까먹는 걸 자꾸 잡아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수업의 일환은 들은다고 해서 다 기억하면 그건 천재과 AI일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어차피 AI도 가끔 이상한 소리 해요. A도 가끔 보면 야 이거 왜 설명 안 했어? 아 제가 놓쳤네요. 설명해 드릴게요. 가끔 이것들이 아까 설명해 줬어야지 제가 실수로 놓쳤어요. 가끔 이런 짓도 하더라고요. 제가 요새 얘는 이것저것 물어보거든요. 여러 가지 뭐 그 부분 찾기 있어갖고 이 부품에 관련된 나머지 설명해 줬더니 빠져서 알려주고 제가 카페에서 하는 거 이거 왜 정보 얘기 안 해? 놓쳤습니다. 뭐야 얘 물론 김청이야 이것들이 나 실망이야 죄송해요 뭐 이런 거나 하고 가끔 그것도 인간이 맞는 거니까 그런 거. 자 그러면 하나 여기서 이것만 해볼게요. 보세요. 이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음 자체가 니은 됐는데 교체가 아니라 왜 제가 첨가라고 얘기했을까요? 설명할 수 있나요? 네. 이음 자체 초성으로 썼을 때는 의문으로 치지 않아서. 아니요, 의문으로는 치는데 소리값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 자체 값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발음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얘네들은 전부 다 발음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교체가 아니라 첨가로 보는 거죠. 그리고 자음 첨가는 반드시 니은 첨가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14번 문제 넘어가요. 자, 14번은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거기에 나오죠. 동사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형용사는 성질 상태에 나타나는 단어이다 라고 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어요. 자, 동사 형용사는 활용하는 양상이 다른데 일반적 동사 어간에는 현재 시제 선 어머러 어미, 니은, 는,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 명령어 어미, 알아, 어라, 청유형 어미, 모모자가 붙지만 형용사 어간에는 붙지 않는다. 그럼 이 설명대로 보면 는이나 알아나 어라나 자가 붙으면 동사, 그럴 수 없으면 형용사라는 얘기죠. 그러면 1번 던졌다는 동작의 대상 맞죠? 던지는 행위니까 그런 동사가 맞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 밟는다 뭐가 들어가요? 현재의 시제의 선 어머람이 니은이 자체가 들어가줬죠. 그러면 얘는 동사라고 바꿔줘야죠. 왜냐면 지금 비문 처리 안 됐는데 밟다가 밟는다가 가능하면 당연히 동사겠죠. 형용사가 아니라. 물론 밟다는 사전에 차비 형용사긴 해요. 밟은 상태를 얘기할 거니까. 근데 여기 문맥에는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2번. 근데 만약에 이거 비문 처리됐으면 정답 2번이 아니겠죠. 그 다음 3번. 디귿의 안에는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해서 동사이다. 그렇죠. 위에서 볼 때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붙으면 동사라고 얘기했으니까. 붙을 수 있으면 무조건 동사예요. 니은에 입어라. 명령어미죠. 명령어미 붙을 수 있으면 동사라고 봤으니까 동사가 맞죠. 그 다음 건강하자. 근데 이거 비문 처리돼 있죠. 그러면 건강하자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다는 기본형 건강하다의 청유어미 모모자가 결합할 수 없으므로 왜 결합하지 못하냐고 비문법적 문장이라고 표시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이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건강하다는 표현 자체는 잘못된 문법이에요. 가끔 누가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아니면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건강하다 얘기했는데 뭐가 잘못됐죠?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죠. 아버지가 문법 전문가 아니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야 건강하다는 형용사니까 뭐뭐하다를 쓰면 안 되지 않냐고 얘기하진 않을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집에서나 친구가 쓰는 거하고 문법이 꼭 맞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제가 쉬운 거 질문 직접 질문하는 게 아니라 혹시 보기 단어에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없으면 그냥 패스할 거고. 관형사형 어미 모르겠어. 자 혹시 관형사의 뜻은 아시나요? 관형사의 뜻. 형용사. 예? 관형사요. 예. 꿈에서는 뭐? 꾸며주는 거?
그러니까 뭘 꾸며주는 거야? 명사, 명사 하나 더. 용언. 아니야. 네. 아니야. 그냥 되는 대로 하지 말고 생각하고 얘기해야 돼. 체언을 묶어서 뭐라고 하지? 명사, 대명사, 수사라고 하죠. 중3 때 했던 거 다 까먹었죠, 그죠? 네. 그게 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 지나고 문법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까먹는 게 맞는데 이 시간은 그거 확인하는 건 시간이고 다시 단계씩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관형사는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명사나 또는 대명사 이거를 꾸며줘요. 물론 수사도 있지만 잘 안 나오니까 보통 이 두 개나 아니면 다른 말로 이거를 체언이라고 하잖아요. 얘네를 수식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명사하고 대명사 구분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봐봐. 지금 디귿 같은 경우 여기서 어딜 보냐면 불만한 게 없네요. 현재 시의 관형사 어미 이렇게 해서 아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를 이거를 개라고 쓴 것뿐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의존명사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명사라는 거죠. 그럼 아는이 명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얘가 기본형이 알다에다가 니은이라는 관형사 어미가 들어간 거죠. 그런 건데 혹시 어미가 뭔지 알고 있나요? 어미. 어미가 변할 수 있는 거. 변할 수 있는 거? 네. 조금 구체적으로. 너무 포괄적인데? 어미. 어떻게 알고 있어? 어미. 동사형사 활용할 때 뒤에 바뀌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방금 알다를 갖고 오면 알고, 알며, 아는 이런 식인데 솔직히는 변한다는 건 얘도 변해요. 어감도 변하긴 하는데 모양은 변하지만 의미가 바뀌는 거 아니죠. 알다에서 알고 있다는 의미는 얘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얘가 실질 형태 쓰고 얘가 형식이고 의존이에요. 형식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활용할 때 의미가 없는 부분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보면 알다가 아는 되면서 얘가 원래 기본형이 뭐죠? 품사. 동사. 동사죠. 동사가 관형사처럼 쓰였으니까 관형사 어미가 붙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관형사의 뜻을 알아야지 얘가 관형사처럼 쓰이는 거구나 이런 거니까 관형사 어미가 붙었다는 건 품사는 뭔데? 품사는 동사인데 이거예요. 관형사처럼 쓰인다. 그럼 관형사야 아니야? 아니죠. 관형사처럼 쓰인다고 했으면 관형사는 아닌데 동사인데 관형사처럼 쓰인다 이런 거예요. 품사가 바뀐 거 아니에요. 어미는 품사를 못 바꾸니까. 근데 이런 디테일한 걸 사실 중3 때 안 배울 수도 있고 까먹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문법이 왜 이렇게 좀 많기는 해요. 이것저것. 왜냐면 영어보다 품사가 하나 더 많죠, 우리나라가. 영어 8품사인데 국어 9품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 더 많으면 하나의 문장에서 파악하기 많으니까 좀 더 복잡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문장에 따인새도 의문이도 좀 이렇게 좀 이것저것 많긴 한데 몇 개만 외워놓으면 사실 편하긴 해요. 문제는 외우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세요. 15번으로. 15번은 사실 문제가 불친절할 수 있는 게 한번 보세요, 보기를. 다이어는 두 개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를 가리킨다. 다이어는 단어가 원래 뜻하는 중심 의미와 중심적 의미에서 파생된 주변적 의미를 갖는다. 날아가는 새를 보다에서 얘가 됐죠. 보다는 눈으로 대상의 존재, 형태를 알다라는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의사가 환자를 보다에서 보다는 진찰한다는 주변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하고 예전에 이렇게 질문한 경우 있어요. 저도 뭐 경우수 되게 많이 보니까 저야 뭐 기본적으로 지금 30군데 이상의 학원에서 수업을 하니까 여러 가지 경우들 본데 애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아니 그럼 단어를 보고 중심적인지 주변적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질문한 애가 있는데 걔 입장에서는 타당하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보통의 우리나라 말에서 꼭 기억할 거, 이 문제 풀 때 중심적 의미하고 연결되는 거는 뭐냐면 신체하고 연결된 것들은 무조건 신체가 중심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앉다 서다 할 때 서다는 당연히 우리가 일어나서 위로 움직이는 거 같은 경우가 기본적인 중심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날아가다 하면 실제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중심 의미죠. 근데 진찰하는 건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주변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상식이 필요하다. 문제를 풀면서. 그래서 정답 1번이 나온 이유가 창문을 열어 환기하자 회의를 열어 그를 회장으로 추천하자를 볼 때 진짜 여는 행동의 의미는 뭐밖에 없어? 앞에 있는 창문 열다밖에 없죠. 근데 뒤에 있는 회의를 여는 건 회의라는 거 이게 확 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적 의미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좀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걸 볼게요. 그러면 먹다는 당연히 뒤에 국이 미어서 많이 먹다. 얘가 중심 의미죠. 그리고 왼쪽이 주변 의미예요.
왜냐면 마음을 먹는 건 진짜 마음을 꿀꺽하고 먹는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숙소를 잡고 근데 숙소를 이렇게 내가 탁 잡은 거야? 아니죠. 근데 이게 주변이죠. 근데 오른쪽은 기회를 잡았다. 이것도 확 눈으로 보이는 거 잡은 거야? 아니죠. 둘 다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둘 다 주변 쓰인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가다는 무조건 움직이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뒤에 아침 일찍 일터로 갔다가 중심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총무과로 갔다. 근데 이거는 총무과로 내가 걸어간 게 아니라 인사발령이 총무과로 옮겨진 거니까 얘는 주변이죠. 근데 내가 걸어서 총무과로 가면 그건 뭐가 되는 거야? 중심이. 그렇죠. 그러면 중심이죠. 이해됐죠? 그 다음 마지막, 창문을 내다보니 동이 트려면 아직도 멀었다. 근데 오른쪽하고 비교해보세요. 학교에서 정류장까지가 매우 멀었다.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멀다의 개념은 뭐로 봐? 거리로 보죠. 그럼 오른쪽이 중심이고 왼쪽이 주변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거 맞아요. 기본적으로. 자, 문법 문제는 이 세 문제만 볼 거고, 자, 나머지 10년부터 45에서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혹시 있을까요? 저 19번. 자, 그럼 이거 문제를 19번, 20번을 같이 봐볼게요. 일단 여기 지문은. 그리고 또 질문하고 싶은 거 하나만 더 뽑아보면. 45번까지. 다른 것까지 정도예요. 어차피 두 지문 정도밖에 못 보긴 해요, 이 시간에. 근데 혹시 더 질문하고 싶은 거 한 지문 더 볼 수 있으니까. 저 42번. 자, 그럼 42번 나와 있는 지문도 같이 볼게요. 이따가. 자, 그럼 이제 19번. A를 바탕으로 보기 대 설명을 내는 걸 적절한 것은, 그럼 A를 먼저 볼게요. A를 좀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자, A. 그렇다면 뇌에 있는 섭취중추나 포만중추는 어떻게, 이렇게만 읽으면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1문단도 좀 볼게요. 1, 2문단 좀 같이 봐줘야 돼요. 자, 식욕은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욕망이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욕을 가진 거는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죠. 식욕은 기본적으로 뇌 시상하부에 있는 식욕중추에 영향을 받는데, 이 중추에는 배가 고픈 느낌이 들게 하는 섭식중추와 배가 부른 느낌이 들게 하는 포만중추가 함께 있다.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배가 고픈 느낌이 들어야지 먹는 거고, 배가 부른 느낌이 들면 멈춰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생각해봐. 이 두 개의 중추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몸 상태에서 멈추지 못해서 배가 터질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추론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추론이란 건 지금 방금 얘기한 부분이 추론이에요. 근데 독해란 건 딱 읽어서 정의만 내는 게 독해고,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 우리 몸이 영양분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건 어떤 상태예요? 배가 고픈 상태가 되는 거고, 뭔가 필요한, 즉 살아갈 때 필요한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섭식중추는 뇌 안에 다양한 곳에 힘을 보낸다. 그러면 식욕이 느껴져. 치매 분비와 같이 먹는 일과 관련된 무의식적 행동이 촉진되고, 그러다 영양분의 섭취가 늘어나면 포만중추가 작용해서 식욕이 억제된다. 자, 그리고 A. 그렇다면 뇌에 있는 섭식중추나 포만중추는 어떻게 몸속의 영양분의 상태에 따라 식욕을 조정하는 것일까?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혈액 속에 흐르는 영양소인데, 특히 탄수화물에서 분해된 포도당과 지방에서 분해된 지방산이 중요하다. 그럼 포도당과 연결된 건 무조건 탄수화물이고, 지방산과 연결된 건 무조건 지방이라는 얘기잖아요. 먼저 탄수화물은 식사를 통해서 섭식된 후 소장에서 분해되면 포도당으로 변해서 혈액 속으로 흡수된다. 그러면 혈장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포도당과 인슐린이 혈액을 타고 시장합으로 이동해서 포만중추의 작용을 촉진하고 섭식중추의 작용은 억제한다. 반면에 여기서 그럼 한번 끊어야죠. 그래서 반면 이전까지는 뭐만 얘기한 거야? 포도당만 얘기한 거예요. 이외에는 지방 넘어가니까 한번 끊어봐야죠. 지방은 피부 아래의 조직에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돼 있다가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혈액 속을 흘러오다가 간으로 운반된다. 그러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간에서 중성지방이 분해되고 이가 등에 생긴 지방산이 혈액을 타고 시장내부로 이동해서 섭식중추의 작용을 촉진하고 포만중추의 작용은 억제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무슨 말인가? 섭식 중추 자체가 촉진되고, 그 다음에 포만 중추 자체의 과정은 억제된다. 이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뭘까요? 식욕이 어떻게 돼?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그렇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식욕이 올라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면 여기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야. 여자들이 가끔 그런 거잖아. 물론 남자도 그럴 수 있지만 다 먹고 배부른데 다 디저트는 또 들어가네. 배부른데 디저트가 왜 들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뒤에서 얘기해요. 그걸 이제 풀어온 지원생은 무슨 얘기인지 알게 난 거예요. 왜냐면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 수업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읽었다는 전제에서 설명하는 건 있는데 웬만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다 안 읽긴 해요. 오늘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이제 19번 보세요. 19번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기역과 미음과 디귿이 뭔지 안 알려줬잖아요. 그죠? 뭘까요, 각자? 니은이 인슐린. 니은이 인슐린, 그렇지. 그 다음 기역은 왜 니은부터 얘기해? 탄수화물 나왔으니까 무조건 뭐야? 그러면 아까 탄수화물에서 포도당 자체가 분해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얘가 포도당인 거죠. 그 다음 지방산에서 뭐가 나온다? 지방, 간하고 연결된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앞에 중성지방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방산이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찾게끔 하는 거죠. 알려주지 않고. 자, 이러고 이제 혈관 쪽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럼 이제 1번. 기역의 양이 줄어들면, 즉 포도당의 양이 줄어들면 인슐린이 분비된다. 말이 안 되죠. 이게 줄어들면 인슐린 자체가 뭐로 분비돼? 세 개의 과정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포도당이 늘어나야지 니은도 늘어나는 거죠. 인슐린 얘기가 나올 때 분명히 A라고 써있는 데서 한 세 줄 정도 보면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면 인슐린이 분비된다. 너무 대놓고 나왔죠. 그러니까 1번은 답에서 탈락. 거꾸로 얘기했죠. 2번. 기역과 니은의 양이 많아지면 배가 고픈 느낌이 듭니다. 맞을까요? 아니요. 거꾸로 얘기했죠. 포만 중추작용은 촉진하고 라고 나왔잖아. 아까 인슐린까지 나올 때, A라고 나올 때. 이건 마지막만 제가 쓴 거고. 그러니까 2번은 이거의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배가 고픈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배가 부른 느낌이 들어야죠. 왜냐면 인슐린까지가 들어갈 때는 섭식 중추가 내려가고 포만 중추 자체가 촉진되면 배가 부른 거니까 안 먹을 거니까. 그래서 2번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기역과 디귿은 하부의 명령을 식욕 중추에 전달한다. 맞는 말인가요? 기역과 디귿 자체가 시상하부의 명령을 식욕 중추에 전달한다. 근데 일단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식욕 중추가 뭔가 발생되는 건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식욕 중추 자체가 종류가 두 가지잖아. 왜냐면 이거 볼 때 식욕이라는 게 있고 이 안에서 섭식이라는 게 있고 포만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왜냐면 얘가 식욕 안에 이 중추 자체가 두 개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시상하부의 명령을 식욕 중추에 전달할까요? 섭식. 섭식에? 왜냐면 식욕 안에서도 이거 어. 졸개니까 상관없는 얘기잖아. 그럼 맞는 말 같은데 상관? 그럼 왜 이게 정답이 아니야? 일단 패스. 네 번째 먼저 볼게요. 자,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혈관 속에 기역의 양은 줄고 디귿의 양은 늘어난다. 이건 정확한 답이죠. 왜냐 아까 여기 볼 때 이게 지금 디귿과 연결된 얘기였잖아요. 중간 거 제가 안 썼고. 그러면 당연히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기역 자체는 아까 포만 상태하고 연결된 거니까 얘는 줄어드는 게 맞는 거고 디귿 자체가 늘어나야지 뭘 먹을 거니까요.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식사를 하는 동안에 니은은 디귿의 도움으로 피부 아래의 조직의 중성지방으로 저장된다. 아니죠. 분명히 마지막 한 페이지 정도에 보면 간에서 중성지방이 분해된다 이게 나오고 이간에 생긴 지방산이 혈액을 타고 움직이니까 중성지방을 저장되는 게 아니라 뭔가 분해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럼 5번이 안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3번.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기역 디귿은 시상업의 명령을 식욕 중추에 전달한다. 식욕이 아니라 정말. 포만 이런 식으로 가야죠. 식욕 전체로 가면 이 두 개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섭식만 가든지 이쪽만 가든지 이래야지 양쪽으로 다 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이 두 개가 동시에 작용하면 이 상태가 나올 수 없잖아요.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얘도 작동하면 얘도 작동하면 얘가 애매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상태가 길어지면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여기만 작동을 해줘야죠. 얘는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3번도 탈락. 여기 된 겁니다. 자, 답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한번 보세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3점짜리. 사례대 시험 문제죠. 뷔페에서 음식을 먹은 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아. 나도 배가 불길한데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좀 더 먹어야겠어. 잠시 후 디저트를 들러보며 예전에 여기서 이 과자를 먹어봤는데 정말 달고 맛있어. 오늘도 먹어볼까? 너 조금 전에 배가 터질 것 같다고 하지 않았니? 그 얘기 뭐야? 공복 상태가 아닌 거죠. 이미 포만 상태가 와야 돼요. 근데 후식 먹을 배는 따로 있다는 말 못 들어봤어. 하지만 실제로는 후식 먹을 배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와, 그게 또 내가 진짜 대단하다. 나는 이 맛에 안 맞지만 건강해서 녹차나 마셔야겠어. 라고 얘기하죠. 그럼 1번. A는 오렉신의 영향으로 위에 후식이 들어갈 공간이 더 마련되어 있다. 후식이 들어갈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먹겠죠. 만약에 들어갈 공간이 없으면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얘기, 오렉신 얘기는 어디 있냐면 네 번째 문단에 있어요. 네 번째 문단에서 B라고 나온 데서 하나, 둘, 세 줄 정도 내려오면 먼저 배가 산 상태에서는 전두영의 영향으로 윗속에 들어갈 공간이 마련할 수 있다. 전두영합의 신경세포가 맛있다는 신경신호를 섭식중추를 보내면 거기에 오렉신이라는 물질이 나온다. 그러면 이 들어갈 공간과 오렉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흐름대로 본다면 1번 오렉신 때문에 공간 자체가 마련되는 게 맞아요. 두 번째, 섭식중추의 작용으로 뷔페의 과자가 맛있다고 떠올릴 수 있다. 근데 섭식중추는 우리가 1문단 가지고 볼 때 그냥 배가 고픈 느낌만 주는 거잖아요. 맛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아니죠.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지 맛있으니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맛있는지 아닌지를 얘가 어떻게 판단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리고 1문단을 가지고 봐도 2번은 정답일 수밖에 없어요. 근거가. 왜냐면 얘는 배고프다, 배부르다고 연결되는 중추들이지 맛이 있다 없다를 연결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어떤 게 과자가 맛있다고 떠올릴 수 있는 걸까요? 그게 세 번째 문단에 나오는 전두영합의 영역이에요. 세 번째 문단에 그 네 번째 줄부터 가보세요. 자, 네 번째 줄 나오죠. 식욕은 대뇌의 앞부분에 있는 전두영합 영역에서 조절되는데 본래 이 영역은 정신적이고 지적 활동을 담당하는 곳이지만 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럼 맛있다, 맛없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볼 때 냄새 이런 것들은 정신적이고 지적인 활동과 연결되어 있죠. 왜냐면 사람마다 맛있다는 거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위에 있는 중추가 하는 게 아니라 전두영의 영향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답 2번 나오죠. 세 번째, P는 영양분 섭취가 무관하게 떡볶이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죠. 이거는 안 먹어도 되는 건데 섭취가 무관하게 지금 먹겠다는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전두영합의 영향으로 건강을 위해서 입맛에 맞지 않은 녹차를 마셨겠다. 그렇죠. 지적활동과 연결해서 한다면 건강이라는 건 지적활동이니까. 그래서 4번도 맞는 거고. 마지막, A, B는 디저트를 둘러보기 전까지 섭식중추의 작용이 점점 억제된다. 그렇죠. 1문단에서 우리가 섭식중추를 보면 디저트를 둘러보기 전까지는 섭식의 작용이 억제됐으니까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게 20번 같은 경우 지문은 1문단, 단문단 동시에 가야 돼요. 조금 길어진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5번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번이었죠, 아까? 예. 자, 이거는 다하고 나도 간단하게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문제 그럼 40번, 42번, 38번 이렇게 세 개를 같이 해볼게요. 38번에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자, 40번을 보면 이 얘기 나오죠. 조선시대 4대 부대 시조에는 자연이 자주 등장하는데 작품 속의 자연에 대한 인식은 같지는 않다. 가에서 자연은 속세를 벗어나 화자가 동화되어 살고 싶어하는 공간이자 안민나토의 공간으로 그려져 있다. 나에서의 자연은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자 건강한 노동 속에서 흥취를 느끼는 공간으로 그려져 있다. 이미 가하고 나의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따로 주제 정리 안 해도 가나 주제는 알 수 있는데 혹시 보기에서 모르는 말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혹시 제가 안 빗났고 안민나토? 또 있을까요? 자, 그럼 요 단어만 설명할게요. 안민나토. 가난하지만 정신적으로 만족하고 즐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자연에서 사는 사람은 안민나토를 추구한다 이런 것들은 고1 모의고사 더 이상 설명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이제 쉬운 단어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거 모르는 게 불친절한 게 아니라 이런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뭐 가난 속에서도 즐겁다. 정신적 만족을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가를 봐보세요. 10년 동안 일해서 초가집 3칸을 지어냈다. 그럼 딱 봐도 어떤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이죠. 왜냐면 초가집을 갖고 있는 건
돈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과거의 양반들은 돈 많으면 귀하리를 지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줄 보고 느끼는 건 이런 거야. 게으른가 이 사람? 왜? 10년 동안 일했는데 꼴랑 초가집밖에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경영했던 건 일했다기보다는 10년 동안에 계획했다 이제 초가집을 지었다. 이렇게 의역하는 게 좀 더 맞다는 얘기예요. 직업과 의역은 다른 거니까. 내가 한 칸, 다리 한 칸, 청풍이 한 칸 가졌다. 그러면 세 칸이 다 쳤죠. 강사는 들어올 데가 없으니 병풍처럼 둘러보고 보겠노라. 그럼 난 누구랑 있는 거야? 달, 청풍, 강산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자연친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초가집 하나 지어놓고 자연과 함께 지낸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이제 농가구잖아. 서산에 아침볕이 비치고 구름이 얕게 떠있구나. 비운 뒤에 묵은 풀이 위 밭에 더 짙었는가. 두어라. 차례가 정한 일이니 매는 대로 매겠노라. 이건 자연친화 아니죠. 이건 뭐 하겠다는 거야? 밭을 갈고 농사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친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사 짓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둘러매자 긴고랑을 둘러매자. 바라기를 엮고 고랑마다 둘러내자. 잡초짖은 긴 밭 마주 잡아 둘러내자. 사례는 가끔 나온 단어인데 그냥 농바지란 뜻이에요. 고전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일하는 모습이죠. 농사 짓는 거고. 휘가서 뽑자는 게 다른 말하면 뭐 김매거나 이런 행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사수. 땀은 드는 대로 듣고 볕은 뺀대로 뗀다. 청풍에 옷깃 내고 긴 휘파람을 흘러 불 때 어디서 길 가는 손님 내가 아는 듯 머물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들이 일하는데 옆에 뭐 손님이 그냥 지나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오수. 밥그릇은 보리밥이요 사발에 콩잎 나물이라. 첫 번째 줄 정확하게 문장구 유사하게 맞췄죠. 이런 거를 표현법 뭐라고 하죠? 대꾸법이라고 하죠. 내 밥 많을세라 너의 반찬이 적을세라. 먹은 뒤에 한숨 졸음이야 너와 내가 다르겠는가. 밥 먹고 잠깐 졸음 온다 뭐 이런 정도 내용이에요. 근데 얘네들 밥을 보면 어떤 걸 느낄 수 있어? 밥그릇은 보리밥밖에 없고 사발에 콩잎나물밖에 없어. 가난한 거죠. 돈이 많으면 이런 거 안 먹겠죠. 돈이 많으면 고기만 처먹고 흰쌀만 먹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보리밥 먹는다는 것 자체가 양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양반들은 특히 몰락하지 않았으면 돈 많으면 흰쌀만 먹으니까요. 요새야 의도적으로 건강 생각해서 이런 거 먹겠지만. 그 다음 육수. 돌아가자 해지거든 돌아가자. 이거 의도적으로 AA, BA 형태로 문장구를 맞춰놨죠. 냇가에 손발 씻고 홈 메고 돌아갈 때 어디서 우배추벅이 밑에 나오죠. 소외등에 타고 가면서 부는 필필 소리 함께 가다 재촉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돌아갈 때 필필 소리도 들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어떤 느낌이야? 1수에서 일을 시작하고 마지막 6수에서 일이 끝나고 집에 가는 과정까지의 하루의 과정을 쓴 거예요. 통상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보기 전에 40번을 먼저 볼게요. 자, 그러면 40번 1. 초려상가는 화자가 안 빛났다며 사는 근거를 볼 수 있다. 그렇죠. 초가집은 가난한 곳이니까요. 하지만 자연친화니까 낙도도 맞죠. 이 낙자가 즐거운 낙자를 얘기하는 거라서. 그 다음 가해화자는 2번. 강산에서 벗어나 땡? 아니죠.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방 자체, 초가집 자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청풍이 한 칸 갖고 다리 한 칸 갖고 강산은 둘러볼 데가 없으니 시계에 가면 여기 집이면 이 집에 방이 3칸인데 하나는 나, 하나는 청풍, 하나는 달. 그리고 강산이 이렇게 둘러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림을 그려보면. 그러면 강산을 벗어난 게 아니라 강산과 함께 청풍과 달과 함께 있다. 이렇게 썼어야죠. 해석대로 보면. 정답 2번 나오죠. 그래서 강산과 함께 청풍과 하나가 되어 달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태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나의 묵은 풀이 있는 밭은 화자가 땀 흘리며 일하는 공간을 볼 수 있군. 그렇죠. 이 밭에서 이 사람이 뭐 뽑고 있고 일하고 있고 그런 거니까요. 네 번째. 보리밥과 콩잎나물은 노동의 현장에서 맛보는 소박한 음식이다. 이 소박하다는 게 뭐야? 화려하지 않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딱 봐도 반찬 하나밖에 없으니까 소박하죠. 그 다음 나의 화자가 홈이 메고 돌아올 때 듣는 우배초먹에서 화자들의 흥취를 느낄 수 있다. 이 소리 들으면서 편안하게 집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즐거움이죠. 자, 그리고 42번은 이걸 보기 전에 글을 봐야죠. 왜냐면 이거는 글의 내용을 정리했는데 뭔가 아닌 게 있으니까 이걸 내용을 기대는 거잖아요. 자, 혹시 다와 같은 글의 종류 뭐라고 할까요? 전목 설. 혹시 설이라는 글의 종류 들어봤어요? 공부하면서? 설.
지훈은 국어원 다녀봤으니까 그래도 설이요? 설이란 거 혹시 들어봤어요? 이런 글의 종류? 아니요. 설이란 것도 글의 종류예요 하나예요. 이거 이제 뭐냐면 고전 수필의 글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 마지막 거는 수필이에요. 자, 변희 학생 혹시 수필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다 얘기해보세요. 아는 대로 그냥 수필의 특징. 형식이 없다. 형식이 잘 없다. 그쵸? 또 자기 이야기. 그 자신의 경험. 그죠? 또 자신의 경험이라면 다른 말로 뭐야? 사실적이죠.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빠졌어요. 뭘까요? 지옥생인데 나머지 채워보세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거 중학교 때 수필을 배우니까. 수필을 쓰는 목적은 교훈적이잖아요. 그죠? 이게 빠졌죠. 가장 중요한 건. 그리고 다른 것보다 자기의 경험에 관한 거니까 가장 개성적이죠. 자기의 이야기니까요. 이게 수필의 특징이죠.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수필을 몇 번 보다 보니까 이런 거 있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글을 많이 보면서 녹아 들어가더라 돼요. 안 그러면 까먹을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이 글을 볼게요. 이건 일단 현대어플을 다 해놨기 때문에 글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자, 우리 집 뒷동산에 복숭아나무가 하나 있었다. 그 꽃은 빛깔이 시원치 않고 열매는 맛이 없었다. 에이, 안 먹는 게 낫겠네. 가지에도 부스럼이 돋고 장가지는 무더기로 자라 처음으로 볼 것이 없었다. 지난 봄에 이웃에 박시성을 가진 이의 손을 빌려 홍도가지를 접붙여 보았다. 이런 얘기 아마 처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 자체 접붙이라 해서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걔가 좀 상황이 안 좋아. 막 병들고 막 이러면 되게 싱그럽고 크고 화려한 똑같은 종류의 나무의 가지를 하나 빼서 얘한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의 영향으로 그 볼품없고 초라했던 애들이 좀 화려하게 변한다. 이게 지금도 있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기술. 근데 이게 이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이런 기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그 꽃이 아름답고 열매도 아주 튼실하였다. 역시 그는 이제 성공한 거죠. 애초에 한참 자라고 잘 자란 나무를 베어버리고 장가지 하나 접었을 때 나는 그걸 보고 대단히 어긋난 일이라고 생각했다. 쉽게 가면 저런 거 붙인다고 해서 나무가 좋아지나? 라고 처음에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새 밤낮으로 싹이나 자라고 비와 이슬이 그것을 키워서 눈이 트고 가지가 뻗어 얼마 지나지 않아 울창하게 자라 제법 그늘에 들이게 되었다. 올봄에는 꽃과 잎이 많이 피어서 붉고 푸른 비단이 찬란하게 어우러진 듯하니 지급법이죠. 그 경치가 진실로 볼만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접붙이게 된 생각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에이 저런 거 뭐하러 해?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거면 좋아진 거구나 라고 생각이 변화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라 하나의 복숭아나무 이것이 심은 땅의 흙도 바꾸지 않고 그 뿌리의 종자도 바꾸지 않았으며 단지 접붙인 한 줄기의 기운으로 줄기도 되고 가지도 되어 아름다운 꽃으로 밖으로 피어나 그 자체가 돌연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니 본인을 하여금 눈을 씻게 하고 지나가는 이가 많이 찾아 오솔길을 내게 되었다. 이런 기술을 가진 이는 그 조화의 비밀을 아는 이가 아닌가 신기하다. 그러면 이 접붙이기를 하자고 얘기하다는 처음부터 이럴 줄 알고 이걸 한 거잖아요. 신기하죠? 자, 내가 여기에 이르러 깨달은 바가 있었다. 지금부터 이제 뭐야? 교훈이죠. 사물이 변화하고 바뀌어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풀이나 나무에 제한된 것이 아니오. 내 몸을 돌이켜 본다 해도 그런 것이니 어찌 그런 관계가 멀다고 할 것인가? 악한 생각이 나는 것을 결연히 내버린 이는 나무의 옛가지를 잘라버리듯 하고 착한 마음의 실말이 싹을 끊임없이 움터나오게 하기를 세 가지로 접붙짓하여 뿌리를 보두다 잘 그르듯 마음을 닫고 가지를 잘 자라게 하듯 깊은 진리에 이른다면 이것이 시골 사람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나무 접붙임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는가? 자, 끊을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왔죠. 처음에는 뭐에 대한 거야? 나무 접붙이기에 대한 경험을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어. 이 깨달음은 어디까지 확장했어? 여기 세 번째 문단을 볼 때 시골 사람 자체가 착한 마음 자체를 접붙인다면 뭐 할 수 있다? 성인까지 될 수 있다. 그러면 접붙임의 의미를 뭐하고 하는 거야? 확장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도 접붙임이 가능한가요? 네.
이런 겁니다. 물론 이거는 착한 마음이나 나뭇가지를 붙이는 건 아니겠죠.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주제는 이거야, 이거야? 여기죠.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고, 그걸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걸 가지고 먼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주역이 이르기를 땅에서 나무가 자라는 것은 승기 밑에 나오죠. 땅에서 나무가 자라는 성장한다. 이렇게 되고. 분자가 이로써 덕을 순하게 하여 작은 것을 쌓아 높고 크게 한다라고 얘기했으니 이것을 보고 어찌 스스로 힘쓰지 아니하겠는가? 그리고 또 느낀 바가 있었다. 오늘부터 지난 부분을 돌이켜보면 겨우 치유와 더위가 한 번 바뀐 것뿐인데 한 치가지를 손으로 싸매어 놓는 것이 저토록 지붕 위에 높이 자라 꽃을 보게 되었고 또 장차 그 열매를 먹게 되었으니 만약 앞으로 내가 몇 해를 더 살게 된다면 이 나무를 즐김이 그 얼마나 많을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늙은 몸과 자랑해서 팔다리를 게을러 움직이고 그 마음씀도 별로 소용없는 바가 되었다. 이를 이뤄보면 또한 어찌 마음이 분반하여 뜻을 불러일으키지를 권하지 않겠는가? 모든 것이 다 늙은이의 경계함이니 이렇게 글을 지어 마음에 새긴다. 사실 자기 마음만 새기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한테도 하고 싶은 거죠. 니네도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있다? 좋은 사람 될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싶어서 쓴 거겠죠. 그럼 38번. 적절한 건데, 자, 1번 해볼 때 가는 공간에 이동이 없죠. 그냥 방에만 있는 거니까. 나에서 색채들이 있었으면 색채를 찾을 텐데 그런 거 대비되는 거 없죠. 음성상징은 없죠. 음성상징은 뭐 의성이나 의태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 다음, 가만 봐도 시어 자체가 반복되는 건 있긴 해요. 간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나는 그런 게 나도 있는 것 같은데? 시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쵸? 나에서도 있죠. 똑같이 뭐 둘러내다.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죠. 그 다음 마지막 구체적인 묘사는 가만 봐도 없죠. 왜냐면 달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강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묘사의 뜻을 각자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묘사. 일단 계절감이 없긴 해요. 달이나 청풍 나온다고 계절이 알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묘사가 뭘까요? 지호학생 혹시 묘사의 뜻? 묘사요? 그림 그듯이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쉽게 가면 만약에 강산이면 강산에는 나무가 몇 그루 있고 그 나무의 색깔은 어떻게 되어 있고 나무가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얼굴로 하면 눈, 코, 입이 있다는 묘사가 아니죠. 그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눈은 뭐 부리부리하고 동그랗고 코는 주먹코이며 되게 높고 입술은 시뻘겋고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묘사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42번 넘어가세요. 자, 이거 내용이서 문제예요. 살짝 알고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 글쓴이는 빛깔이 시원찮은 꽃과 부름이 돋은가지가 달린 나뭇가지를 첫 번째 문단에 소재로 썼죠. 그리고 접붙이기를 한 거니까요. 두 번째 글쓴이는 이웃에 사는 박씨의 도움으로 홍도가지를 접붙이고 이후에 자라는 꽃과 열매의 경험을 제시했다. 이것도 첫 번째 문단에 나오죠.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보면 지난 봄에 이웃의 박씨 손을 가진 이가 손을 빌려서 홍도가지를 접붙여 보였다. 그러니까 이 박씨 자체가 없었으면 이런 걸 안 해봤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도 확인됐죠. 세 번째, 글쓴이는 사물이 자태가 돌연히 다른 모습을 바뀌기 위해서는 근본의 변화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근데 근본 자체를 변화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없죠. 접붙이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근본을 변하게 한 거야? 아니지. 근본에 썩어있는 애는 그냥 두고 보잘것없는 애 두고 거기다가 나뭇가지 하나만 더 붙인 거잖아요. 그러면 썩어있는 애 자체가 혼자 변한 게 아닌 거니까 근본이 변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3번 얘는 내용에서 얘기 안 해요. 근본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착함이나 아니면 좋은 가지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힌트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이 3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다른 얘기죠. 그 다음 네 번째, 글쓴이는 사물이 변하는 이치를 사람들이 깨달아 실천하게 되면 악한 생각을 버리고 착한 마음을 자라게 하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게 정확하게 세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악한 마음 자체는 착한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 다음 마지막, 글쓴이는 늙은 것만 자랑해서 팔다리에 게을러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삼회체를 바꾸도록 권하고 싶어한다. 이게 맨 마지막 문단에 나오죠. 늙은 것만 자랑해서 팔다리에 게을리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은 글쓴이가 어떻게 본 거야? 게으른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팔다리를 뭐 해야 돼? 움직이는 것 자체를 게을리하지 않고 힘써야지 뭐가 될 수 있다? 성인이 될 수 있다. 또는 좋은 사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딱 보면 이 사람 뭘 싫어하는 거야? 근본이 나쁜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나쁜 근본에 생각하는데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머무르고 이걸 가지지 않고 이렇게 안 갈 거니까. 그럼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야? 성인. 아니면 착한 마음에
형태를 가진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만할게요 오늘. 자, 그 혹시 더 질문할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따로 질문하세요. 알겠죠? 저 아까 14번에 하나만 할까? 14번에 5번 이해를 했거든요. 14번에 5. 일단은 건강하다가 쓰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평상시에는 네. 문법으로 문법으로 근데요. 안 돼요. 거기 비문서 있잖아 대놓고 표시되어 있죠. 미음 바로 앞에. 그리고 이렇게 된 별표는 비문법적 문장이라고.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문법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게 이해되냐고.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네가 왜 그걸 따져? 처음부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하면 왜 플러스하고 왜 마이너스를 하는지 네가 따질 필요가 있어? 아니 없어. 없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표시되고 이건 무조건 비문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이게 왜 비문이라고 이 문제에다 질문해봤자 할 말이 없잖아요. 왜냐면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네. 건강하다는 품사가 뭘까요?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죠. 건강이라는 건 움직이는 게 아닌데 어떻게 동사야? 아 이게 동작이야? 건강한 동작이란 거야? 아니잖아. 처음부터 얘는 형용사라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뭐 하자를 붙이면 비문이라고 요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 이해됐어? 아, 그러니까 너는 동사라고 알고 있는데 왜 비문이야? 이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분사를. 그러니까 원래 형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뭐 하잖아, 뭐뭐 하나를 붙이면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면 아까 위에서 얘기했죠. 형용사는 명령어 어미나 청용 어미를 붙일 수 없다고. 그래서 얘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비문 처리한 거예요. 그냥 이 문제 취지를 얘기하면.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는 게 문법적으로 맞냐면 한번 완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얘기해서. 그래서 올해도 우리 건강하게 지내자, 건강하게 보내자 이렇게 하면 써도 돼요. 그게 문법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잘못된 말이에요. 왜? 형용사는 명령이나 청명을 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 들면 자, 시우님 예쁘다는 형용사예요. 왜? 국어대로 한다면 얘는 예뻐라 라는 명령형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예쁘자 이런 식의 청유형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말이 안 되죠. 예뻐라 한다고 예뻐지면 다 예뻐지게? 우리 예쁘자 한다고 그러면 병원이 왜 필요해? 말이 안 되죠. 이거 행적으로 말이 안 돼요. 또 하나 예쁜다 이런 게 말이 돼? 예쁜 상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죠. 현재형 같은 경우도. 근데 만약에 먹다 같은 경우는 먹어라, 먹자, 먹는다 이상해요 안 해요? 아니 안 하죠. 그래서 얘는 동사예요. 그 예뻐져라는 예뻐지란다고 해서 예뻐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뻐자는 여기 안 나왔죠. 그렇게 쓸 수 있어도 네. 걔가 예뻐질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쓴다고 하는 것과 문법적으로 맞는 건 좀 다른 얘기니까요. 아니 당연히 이렇게 쓸 수는 있죠. 쓸 수는 있지만 실제로 문법 시험에서 이렇게 해서 얘가 당연히 뭐가 된다. 말이 될 수 있는데 말이 되는 거하고 문법적으로 틀린 건 좀 다른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이해됐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청유음이 자가결할 수 없으므로 형용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대놓고 비문 처리했다는 거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못 쓰면 무조건 동사가 아닌 거죠. 위에 기준대로. 그러니까 이건 딱 수학적이에요.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을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하는데 A, B, C가 가능한 것만 우리는 뭐라고 하자? 동사라고 하자.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걸 썼는데 기본적으로 B, X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 기준에 따라서 보면 얘는 뭐가 아닌 거예요? 동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5번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문법은 사실 누가 잘하냐면 수학적 사고력이 강한 애들. 사고력이라는 건 계산을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 공식을 왜 써야 되는지. 그런 거를 잘 판단하는 애들이 사실은 문법을 좀 잘해요. 그래서 국어하는데 왜 수학적 사고력이 필요해요? 이런 얘기는 이런 문제 보면 이제 느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문법이 애들 입장에서는 되게 싫은 과목이 많기는 해요. 영역 중에서. 외울 것도 많고 적용할 것도 많고 막 이런 거니까. 근데 피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죠.
얘도 어쨌든 수능에서 4문제 5문제 나올 거고 기말고사에서도 이거 나와요. 근데 기말고사에서 사동피동하는데 이게 왜 나오냐고 질문하는 애들은 공부가 덜 된 거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사동피동의 상위 개념은 뭘까요? 사동피동의 상위 개념. 사동피동이라는 말은 들어봤을 겁니까? 동사. 동사죠. 동사잖아요, 결국. 예.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들어간다고요, 어차피. 왜냐면 동사가 뭘 붙이냐에 따라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뭘 붙이고 어떤 걸 붙이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동사가 되든지 수동사가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국어도 똑같아요. 어떤 접사를 붙이냐에 따라서 먹다가 먹히다가 되면 상황에 따라서 피동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기말고사 때 이일이기 우구추식기 개하다, 이일이기 될다지다 어찌다 이거 외워야 돼요. 아, 지금은 그런 게 있다고 그냥 듣는 거고 나중에 이제 기말 되면 아 그때 지금 들었던 게 그거 외워야 되는 거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